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인간 관계의 일부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의견이 부딪힐 때, 가족과 사소한 오해로 다툴 때, 또는 가까운 친구와 뜻하지 않게 말이 엇갈릴 때, 이런 갈등은 누구나 경험하지만 그 해결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은 반드시 싸움으로만 끝나야 할까요? 아니면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를 만들어갈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고대의 지에서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은 흔히 전쟁과 전략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군사적인 전술만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손자가 말한 전쟁은 단지 군대와 무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처한 모든 갈등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싸움 없이 이기는 것이 최상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치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손자가 말하는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누군가와 의견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흔히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때로는 상대를 깎아내리며 이기려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요? 관계는 소원해지고 팀워크는 깨지고 일의 성과마저도 저하됩니다. 이런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죠. 혹은 가족과의 오해로 다퉜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서로의 감정만 앞세우다 보면 말다툼은 커지고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만약 손자의 지혜를 빌려 상대를 이해하고 감정을 가라앉히며 대화로 풀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자병법의 지혜를 바탕으로 갈등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해결하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의견 충돌, 가족 간의 오해, 그리고 친구와의 갈등 같은 현실적인 사례들을 통해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고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손자의 지혜를 통해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싸움 없이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여러분도 이제 갈등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등이란 단순히 표면에 드러난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감정, 기대, 그리고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들이죠.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려면 이 표면적인 문제 뒤에 숨겨진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지피지기 100점 불태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것이 바로 갈등 해소의 첫걸음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 흔히 어떻게 행동하나요? 대부분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나요? 그러나 문제는 갈등의 진짜 원인이 단순히 누가 맞고 누가 틀린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갈등은 대개 서로의 이해가 엇갈릴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엇갈림은 잘못된 의사소통이나 감정적인 오해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동료와 의견이 충돌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내 의견이 더 맞아, 혹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비협조적이지?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사람이 원하는 목표는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서 어긋났을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갈등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이 단순히 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와 필요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우리가 종종 감정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상대의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거나 우리의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껴지면 감정이 앞서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내 감정의 밑바탕에는 어떤 기대나 두려움이 숨어 있을까? 라고 스스로 물어본다면 우리의 반응을 더 객관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가령 동료가 내 의견을 반대했을 때 느끼는 불쾌함이 단순히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 능력이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상황을 훨씬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와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갈등은 단순히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손자는 자신과 상대를 정확히 이해할 때 싸움은 더 이상 위태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이 교훈을 기억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히 상대와 나를 들여다보세요. 그 순간 갈등은 싸움이 아니라 해결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갈등은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갈등이 찾아오면 이 갈등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답은 손자병법이 제시한 지혜처럼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나거나 억울함을 느낄 때 혹시 즉각적인 감정으로 반응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많은 갈등은 감정적인 대응 때문에 더욱 악화됩니다. 작은 불씨였던 갈등이 거센 불길로 번지는 것은 감정이 그 불씨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은 이런 상황에서 냉정함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용사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정확히 본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알 수 있죠. 갈등 속에서 감정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하면 우리는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결국 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냉정함이란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손자는 이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와의 다툼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친구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고 느꼈을 때 즉각적으로 너 지금 나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친구 역시 방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대화는 갈등의 해결보다는 더 큰 충돌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때 한 박자만 늦춰보세요. 그 친구의 말을 되새기며 지금 이 친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말 뒤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냉정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순간의 분노나 슬픔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하는 힘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다 보면 처음에 느꼈던 감정과는 다른 시각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냉정함의 기술은 일상에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령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평가를 했다고 느꼈을 때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화는 무엇 때문인가? 상사가 왜 이런 평가를 했는지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시간을 벌어보세요. 이렇게 한 템포만 늦춰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물론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본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작은 연습들이 있습니다. 첫째, 깊게 숨을 쉬기. 화가 났을 때 한 번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단 몇 초의 시간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감정적 반응에서 벗어나 생각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반응을 늦추기. 상대방의 말에 바로 반박하기보다는 잠시 침묵하며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침묵은 차분함을 전달하는 동시에 상대에게도 더 깊이 생각할 여지를 줍니다. 셋째, 글로 적어보기.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적으로 말로 내뱉기보다는 종이에 자신의 감정을 써보세요. 이 방법은 우리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냉정함은 갈등 속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화를 억누르거나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판단하는 힘이죠. 손자병법의 지혜처럼 냉정함을 통해 갈등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갈등에 휘말리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갈등 상황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다음번에 갈등이 찾아왔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들면 잠시 멈춰서 손자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진정한 용사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누군가와의 대립에서 자신이 우위에 서는 것이 곧 문제 해결이라고 착각하기 쉽죠. 하지만 손자는 이런 생각에 단호히 선을 긋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이 말은 곧 갈등에서 승리를 추구하기보다 싸움 자체를 피하고 협력의 길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갈등에서 누군가가 이긴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은 상처받고 관계는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갈등 해결은 대부분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같은 갈등이 되풀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방법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갈등을 협력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양보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협력적 해결은 갈등을 너와 나의 대립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갈등을 협력으로 해결하는 첫걸음은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악화됩니다.
그러나 갈등의 본질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시각 차이가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한쪽은 이 방향이 더 효율적이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이 방식이 더 창의적이다고 주장합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은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누가 맞는가? 대신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강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보세요. 이 질문은 갈등을 대립 구조에서 협력 구조로 전환시켜 줍니다. 상대방을 경쟁자로 보는 대신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동료로 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갈등 상황에서 협력의 길을 찾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문제를 객관적으로 정의하기. 갈등 상황에서는 종종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라는 식의 감정적 접근 대신 지금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객관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면 해결책 역시 분명해집니다. 둘째,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기. 갈등을 해결하려면 양쪽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누구의 말이 옳은가를 논쟁하기보다는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공통된 목표를 세워보세요. 이 공통의 목표가 협력의 기반이 됩니다. 셋째,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기. 갈등은 대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시작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이 아닌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팀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왜 이렇게 못하느냐고 비판하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당신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강점을 기반으로 한 해결책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손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가령 동료가 당신의 의견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히 나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순간 대화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다섯째, 협상 대신 합의로 나아가기. 갈등 상황에서 흔히 협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협상은 대개 양보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협력적 해결은 합의를 추구합니다. 협상은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게 만들지만 합의는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마감 기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팀원 간 의견이 충돌했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신속함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신속함을 추구하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완성도를 고집하는 사람을 비난하면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신 두 사람의 강점을 활용해 최소한의 시간으로 높은 완성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 결과 각자의 의견이 조화를 이루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은 협력의 기회다. 손자가 말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라는 가르침은
결국 갈등을 협력의 기회로 삼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갈등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발견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의 본질을 대립이 아니라 협력으로 바꿀 때 우리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관계를 강화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갈등은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앞으로 나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갈등 속에서도 협력의 길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그 길 위에서 더 큰 평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는 갈등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는 단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관계와 상황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등이 해소된 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갈등을 통해 깨졌거나 약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된 것 같던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갈등 뒤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질 수도 혹은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갈등 이후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의 지혜를 빌려 갈등 뒤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갈등은 두 사람 혹은 여러 사람 간의 관계에 큰 충격을 줍니다. 아무리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해도 갈등의 흔적은 사람들 마음속에 남기 마련입니다. 그 흔적을 치유하지 않고 방치하면 갈등이 반복되거나 서로 간의 거리감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갈등을 해결한 뒤 관계를 다시 잘 다듬고 회복한다면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깊은 신뢰와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에서 더 큰 성취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손자가 말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라는 가르침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갈등을 통해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갈등 이후에 평화를 구축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등 뒤 관계를 회복하는 3가지 단계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진심으로 인정하고 공감하기. 갈등이 끝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인정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때 내가 너무 화를 내서 내 기분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 미안해. 혹은 내가 그렇게 느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 나도 그 상황에서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한마디는 갈등 중에 생긴 오해나 상처를 치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손자는 전쟁에서도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약점과 강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갈등 중 자신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미래를 위한 대화 나누기. 갈등을 해결한 후에는 그의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갈등이 발생했던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를 함께 논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음에 우리 의견이 이렇게 다를 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질문은 단순히 갈등을 마무리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갈등 상황에서 서로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갈등을 지나온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계기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가 됩니다. 셋째,
작은 신뢰를 쌓아가기. 갈등이 끝난 후에도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다시 쌓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작은 신뢰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쌓아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행동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상대가 부탁한 작은 일을 잘 해내거나 상대를 생각하며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신뢰를 표현할 때 그 신뢰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세요. 이렇게 서로 작은 행동을 통해 신뢰를 교환하다 보면 관계는 점차 안정되고 더욱 단단해집니다. 한 번은 팀 프로젝트에서 큰 갈등이 있었던 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팀원이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서 프로젝트 진행에 큰 차질이 생겼고 팀 내에서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팀장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팀원 모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갈등을 해결한 후 팀장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팀원들은 각자 의견을 나누었고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팀장은 작은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감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팀원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작업 상황을 미리 체크하며 문제를 예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팀은 갈등 이후 오히려 더 강해졌고 이후 프로젝트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승리는 갈등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는 곧 갈등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강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갈등 뒤의 관계는 마치 불완전했던 도자기를 다시 재구성해 더 아름다운 형태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고 미래를 위한 대화를 나누고 작은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갈등은 오히려 두 사람 사이를 더 깊게 연결해 주는 다리가 됩니다. 갈등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갈등 뒤의 관계는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 속에서도 갈등을 관계를 망치는 독이 아닌 관계를 성장시키는 영양제로 바꿔보세요. 진정한 승리는 갈등이 끝난 후에 찾아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손자병법이 단순히 전쟁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지침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손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라는 문장에서 드러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승리 그 자체를 추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거나 이기려 드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 더 나은 관계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겪는 갈등들, 직장에서의 의견 충돌, 가족 간의 오해, 친구와의 작은 다툼들, 이 모두 일생일대의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는 종종 그만큼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냉정함, 공감, 그리고 협력의 기술입니다. 손자의 지혜는 고대의 전쟁을 넘어 현대의 인간관계에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4가지 단계,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며 협력의 방법을 찾고 갈등 후 관계를 회복하는 법.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삶의 복잡한 갈등을 평화로 바꾸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있을 때 바로 반박하기보다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혹은 가족 간의 오해가 생겼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함께 논의해 보세요. 그렇게 갈등의 순간을 더 나은 관계로 가는 출발점으로 바꾸는 겁니다. 손자병법이 말하는 갈등은 단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유지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갈등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당신을 소모하게 두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당신이 성장하고 관계를 강화하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바꾸세요. 손자병법의 지혜를 활용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갈등의 피해자가 아니라 갈등을 평화로 전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자병법은 단순히 갈등 해결뿐 아니라 심리전과 설득의 기술에 대한 지혜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손자의 전략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는 법, 그리고 심리전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손자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손자의 전략으로 갈등을 기회로 바꾸는 당신,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